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광순의 복덕방 페이퍼를 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독자입니다. 네. 3만 독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3만 명이나 사실 이제 구독자 3만 명하고 이 리포트 3만 명하고 또 레벨이 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감이? 사실 예상치 못했어요. 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신청을 해주셔서 이야. 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죠. 근데 네. 사실 그거에 맞는 저의 인프라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 받으시고 이럴 때 네. 약간 버그도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네. 문제점을 좀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기 막 노트 테이킹도 해가면서 봤는데 네. 광순의 복덕방 오늘자 너무 6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광순의 복덕방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달려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댓글 단다고 보고서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메일 그 보내주시죠. 고정 댓글에 담겨 있는 이메일로 보고서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메일링 하시면 보고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의원님 모셨는데 책인싸는 이게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토크쇼입니다. 토크쇼. 좋습니다. 예, 토크쇼이기 때문에 토크쇼답게 쇼로 자기소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아, 지금 어려운데요. 처음으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부터 광순의 복덕방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아, 머리 쥐날 너무 뻔했어요. 좋네요. 이게 광순의 생각해. 복덕방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수고를 덜어드린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어떤 또 의도가 담기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이렇게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면서 네. 저의 목표는 저는 예.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네. 보통 분들한테 특히 네. 그럼요. 뭐 돈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뭔가 그 소득의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네. 광순의 복덕방에 그런 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고 네. 특히 이제 부동산을 논하니까 네. 부동산에서 결국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저는 사실은 더 네. 관심이 있고 네. 그런 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책인싸니까요. 네. 집이 온다. 네. 부재가 곧 찾아올 절호의 타이밍에 대비하는 구체적 방법. 자,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셨어요. 네. 계기가 뭡니까? 이 책을 집필한 계기. 그게 사실은 지난해에 제가 네. 발간을 했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예측했고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이 온다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 안 좋다는 얘기 이면에 네. 그럴 때 사실은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집이 오니까 네. 저희가 준비를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부터 훅 들어오는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 우리 코너 안에 있어요. 있죠. 근데 먼저 끌어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니 곧 찾아올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해놓고 네. 곧 안 찾아오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아니 곳이 그 시간에 그 뭐랄까 네. 이 프레임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곳이라고 해서 뭐 몇 개월 안이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이클이 사실 네. 부동산 시장이 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뭐 2, 3년간 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으실 것 2, 같습니다. 3년 안에 온다. 네, 네. 뭐 아마 여러분은 뭐 우리 광순의 복덕방 보고서를 보시거나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그 타이밍은 알고 계실 텐데 2025년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2025년에 물론 이제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호의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적절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
인사이트라면 또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실 텐데 오늘 그 책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끄집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에 앞서 네. 일단 우리 본 순서 3분 미니 강연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출연하시면서 뭐 이런 것도 다 시키나 하실 텐데 그러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네. 네, 다이나믹하네요. 3분 미니 강연 어. 주제는 집이 온다가 아닙니다. 네. 역전세난이 온다. 자, 3분 미니 강연 양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역전세입니다. 역전세는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앞으로 다가올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전세라는 것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역전세 문제가 저희가 심각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처럼 역전세 문제가 커지고 앞으로 커질 건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없던 현상이었어요. IMF 때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과거에도 보면 뭐 일부 지역의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큰 범위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약간 블랙스완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모르는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성이 커진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역전세 문제를 단순하게 뉴스거리를 넘어서 내 집 마련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는 결국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수요와 공급 양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금리잖아요. 금리는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는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양측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갭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의 투자 수요, 즉 부동산의 갭 투자가 줄어들어서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죠. 또 어떻게 공급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세를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맞췄나요? 시간 뭐 안 맞으셔도 됩니다. 그냥 3분이라는 개념은 그냥 짧은 특강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씀이었고 말씀하시는 내내 제가 막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역전세난이 온다. 자 그러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잠깐 논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어쨌든 역전세 뭐 대응을 위한 뭐 DSR 규제 완화 이게 가장 큰 카드로 그쵸. 지금 끄집어 내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전세 DSR 규제 완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접근하고 싶은 뭐 김광석 교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잘했다 잘못하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고 위한 정부의 대책, 특히 DSR 규제를 통한 이 방안이 시장에 효과적일 거냐를 한번 너무 얘기하고 좋습니다. 싶다는 효과가 거죠. 있다 없다. 그렇죠. 저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적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측면이 뭐냐면 결국에 은행에서 그 임대인들한테 그리고 임대인이 누구냐면 돈이 없는 임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돌려줄 돈도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임대인들한테 은행이 과연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꺼줄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네. 은행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용이나 아니면 이런 상태를 안 보고 돈을 꿔준다면 그건 모랄해줘도 되죠. 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 정부에서 막 푸시나 이게 없다면 네. DSR 풀어준다고 해서 그 대출이 나가긴 쉽지 않을 거다. 네.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그게 작동이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변수가 뭐냐면 예. 전화해서 막 야 꺼줘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이 잘 알거든요. 이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뭐더 잘 아시겠지만 예. 저도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게 어쨌든 좋게 표현하면 인센티브예요. 은행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가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은행이 선택하는 거지 고정이냐 변동이냐. 근데 은행이 선택하거나 혹은 금융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내가 고정을 선택할까 변동을 선택할까 선택할 일인 거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그게 이 한국 경제 생태계에 맞다라고.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하면 향후 이자 상환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여지를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 비중을 좀 늘리고자 한다. 그럼 정책적으로 그런 은행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유인해요. 그 쉽게 가장 좋은 유인은 고정금리 대출이 시작금리도 싸고 앞으로도 싸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인센티브가 더 좋다고 판단하는 은행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행을 통제하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그게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작동은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작동은 되지만 네. 여기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 그렇죠. 아까처럼 그렇죠. 아까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금리와 변동은 예. 일반 대중과 그리고 네. 신용에 기반된 분들한테 대출 나갈 때 방법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크레딧이 안 되고 신용에 문제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대출을 일으킨다? 그럼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디폴트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가계대출에 적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고비를 넘기면 다른 고비가 생길 수 있고 그 고비를 넘기면 다른 논기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다른 구조하고는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저희 예. 춘천에 레고랜드 예. 제 친구가 레고랜드 그 대표인데요. 아, 걔 그러세요? 레고랜드 사태를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레고랜드의 대리급인데 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가실 때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레고랜드 레고랜드 때문에 협찬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거기도 부동산이다. 그래요? 아, 맞네. 근데 예. 이 말씀 왜 드냐면 꼭 나중에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레고랜드 때문에 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레고랜드는 문제가 아니죠. 예. PF 관련돼서 강원도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기관의 문제인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요. 네. 2천억 때문에 마비가 됐었어요. 네, 네, 네. 그만큼 사실은 크레딧과 신용은 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거기에서 조금 네. 벽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실제적으로 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보증 임차인이 나간다고 그래서 예. 5억을 나간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예. 은행에서 꿔서 일단 2억하고 3억하고 돌려줬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은행에 대출 받았으니까 은행의 대출이 선순위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3억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더 싸게 요청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복잡한 게 또 다른 전세 가격 하락을 부추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이. 일시적으로 방편,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네. 새로운 임차인들이 그 결국에는 전세를 꺼려하면서 네. 오히려 임차인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 너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네. 효과가 예. 떨어질 수가 있고 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예, 주셨어요. 역전세 DSR 규제 완화가 미칠 영향을 이제 일시적인 요소, 실질적인 근본적인 요소를 구분하셨는데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시적인 부분은 가능하겠다, 작동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게 걱정이 되고요. 그쵸. 저도 이제 저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다 아시겠지만 100%가 넘습니다. 102.2% 정도 됩니다. 근데 100%가 넘는 국가가 그 IIF 국제금융협회에서 네, 네. 조사한 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네, 네. 그만큼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고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DSR은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근래 들어 올라간 나라가 4개인데 그 4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DSR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채무를 변제하는데 허덕이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역전세난을 해결할 경우 더 큰 문제에 복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쵸. 신용위험에 그렇죠. 복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한테도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네,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희망과 전망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전망을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근데 희망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희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러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집값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저출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값 안정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정책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채를 끌어안고 역전세난을 해결하려고 들면 그러면 정책의 목적이 집값을 올려놓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역전세난을 해결하려고 DSR을 규제 완화를 도입했는데 집값이 그 이후로 떨어지면 더 큰 대란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대란이 오지 않도록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와의 그러니까 원래는 목표가 아니었는데도 목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죠. 집값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게 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돼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전도된다. 목적이 전도된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위기가 오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 자체로만 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예. 떠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크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크게 빠지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은 쓸 수 없으니까 네. 폭락하고 상패도 되고 뭐 난리가 날 수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볼 때 부동산은 그렇게 빠지기 힘들다. 빠지기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서브프라임 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사실은 파생 상품이 예. 들어가서 온 거지. 그렇죠. 저희가 서브프라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전 너무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부동산 경착륙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너무 두려움을 좀 갖는. 그 두려움의 원천은 뭘까요? 이유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집값이 폭락했을 때 나쁜 점. 나쁜 뭐가 점도 있나요? 있겠죠. 경제적으로. 뭐가 있나요? 거기서 부동산 가격이 네. 완만한 상승이나 완만한 하락은 그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거기서도 제가 궁금해요. 완만한 거하고 속도가 빠른 거의 또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락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주간 단위 기준으로 네. 지난주보다 얼마씩 떨어지나 네. 지난주보다 얼마씩 오르나 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뭐 교과서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근래 경제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폭락은 마이너스 0.5% 정도 주간으로. 주간으로. 근데
마이너스 0.2 정도면 그래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가깝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요 정도면 연착륙에 가깝고 마이너스 0.4가 넘어가 버린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요 정도는 좀 경착륙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교과서적인 언어는 아니고 제가 이 시장을 보는 뷰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과하게, 그러니까 이 과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 좀 그렇죠,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음. 어쨌든 뭐든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건 시장에 좀 부작용을 주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급격하게 움직이면 시장에 부작용을 주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GDP 중에 일부가 투자죠. 투자를 둘로 쪼개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인데 그럼 건설 투자액이 크게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더 빠르게 쪼그라들겠죠. 적정한 수준의 건설 투자 증가율이 우리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면 건설사들이 신규 건설을 못 하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신규 건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적정하게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적정하게 오르는 게 좋은데 20년, 21년에는 너무 과하게 올랐고 22년, 23년에는 과하게 떨어지는 과한 것만 경험한 거예요. 최근 4년이. 그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연착륙 요 정도를 유도하는 거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가격의 정도보다도 네. 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결국에는 그 회복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것도 좋죠.